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특별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죄수복이나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사진들 대신에 고운 한복을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정갈한 색과 옷매무새에서 영웅의 품위가 느껴졌었죠. 자, 오늘 모실 분은 영웅들에게 새 옷을 디자인해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40년 넘게 한복을 짓고 연구해 오신 김혜순 명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복을 짓고 있는 김혜순입니다. 네, 한복을 짓고 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설명되는 분이시죠. 선생님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 그거구나 할 겁니다. 2006년에 하지원 씨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황진이에서 하지원 씨가 입었던 한복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역시 선생님께서 지으신 거라면서요. 네, 그때는 벌써 세월이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거의 20년 됐네요, 진짜. 네. 그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셨어요? 그때 KBS였으니까 네. 늘 제가 바래고 하고 싶었던 옷들이 예인의 옷이었었어요. 네네. 그 시대의 예인들은 어떤 느낌의 옷을 입었었을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이런 옷들에 벗가서 그때는 어떤 입었을까 항시 이렇게 궁금했던 차에 방송 의뢰가 왔을 때에 시대의 황진이는 16세기의 인물이나 그래도 옷의 느낌은 우리가 흔히 미인도에서 많이 봤던 아주 상박하오의 개념으로 상의는 아주 짧고 치마는 아주 풍성하고 이런 느낌으로 예인의 옷을 표현했으면 어쩔까. 그래서 시대를 끌어내려서 소재도 마찬가지고 현대 느낌으로 많이 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옷을 지금 생각하면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통 한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벗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18세기 옷 느낌이 네. 그대로 고스란히 다 되면서 소재만 요즘에 현대 느낌으로 그리고 어떻게 입냐는 착장에 의해서 아마도 보호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봤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여러 그 영상 작품에서 한복을 함께 일하셨죠? 어떤 작품들 하셨죠? 네,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광해 영화랄지 네. 드라마 같은 거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많이 한 작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하셨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서편제 때부터 영화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왕의 남자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인시대랄지 뭐 영의 눈물이랄지 아무튼 사극으로 많이 했었죠. 사극으로. 네, 현대극보다는. 아니 뭐 사극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사극 쪽에서 수요가 더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고증이 완벽하게 되는 네. 그런 의상을 많이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원했던 것들이 이제 사극이기도 하니까 더 그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색감도 그때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입었을 수 있겠다라는 색감을 대비해서 소재도 그렇지만 패턴은 늘 변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느낌이면 지금 현대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연구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늘 생각하는 게 네. 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네. 자기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일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옷을 입느냐. 예를 들어 어떤 관직을 표현할 때도 옛날에는 옷을 보고 의사구나. 당연히 옷으로 군인이구나 네, 하듯이 네. 그 옷이 중요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복식을 하면서도 그 정통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늘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을 기반으로 해서 변한다는 거가 정말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섞으면 전통이 기반이 되고 어디까지 섞으면 새로운 거고 뭐 벗어나는 거고 이게 진짜 너무 그 가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 기준의 어떤 것은 네. 고수되고 늘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턱없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기본을 늘 기준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 작품, 저는 이제 주로 영상, 드라마, 영화 작품에 나오는 선생님의 옷을 봤으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느낌은 어떤 전통을 따랐다 안 따랐다를 떠나서 참 예쁘다였어요. 아름다운 느낌.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 한복이 전통을 따른 건지 안 따른 건지 이것까지 다 구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맵시라는 게 네. 어떻게 착장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사실 우리 옷은 평면적인 옷이기 때문에 같은 옷이어도 어떻게 입느냐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착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옷이어도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한복이라는 옷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복은 그냥 우리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사실 참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입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시 옷을 입을 때 불편하다. 사실은 이 옷들이 쭉 이어오면 상고부터 이어오면서 이 옷이 변화라는 게 생활과 같이 변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복을 입고 옛날에 다 농사도 짓고 그렇죠. 네. 할 일 다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 옷은 분명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죠. 일상복과 아니면 예복과 네. 대려복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밑받침의 옷들을 입고 생활하고 예를 갖출 때는 그 위에 덧입는 거죠. 그 네. 의식에 반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어떤 색으로 됐는가와 관계없이 얘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덧입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착장이 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좀 서양 옷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편하게 입는 캐주얼 옷도 있는 거고 양복도 있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마족으로 하면 다 같은 거 하는데 네. 그 일상복일 때는 치마의 폭이 많이 좁아요. 지금처럼 네네네. 많이 넓게 입거나 네. 속에다 뭐 부풀리게 해서 패치코트 할 때 이런 걸 입고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바지만 입고 그 사실은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치마만 걸치는 그리고 그걸- 허리끈을 맨대든가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복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그 일상복 입은 옷들은 사실 입는 착장도 그렇지만 달랐었죠. 소재도 그렇고 편리하게 입는 면 종류로 많이 입었었고. 야, 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네요. 지금 현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하면 그냥 한복으로 일한다기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네. 한복에는 이러이러한 그 절차에 따라서 입어지는 게 형식이 많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면 네. 우리 옷을 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편안하게 입는 소재를 편안한 소재로 바꿔서 입으면 편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는 소재로 바꿔서 입어보자. 네, 물에다 빨아도 되고 오. 그냥 다리지 않아도 털어서만 입을 수 있는 옷. 네. 사실 그런 관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복하면 그냥 예복으로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복이 아니게 입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요새는. 그렇죠. 그 네. 자체도 생활복들이 네. 지금은 우리가 다 양장으로 입어지는 생활들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다 우리 옷이 그대로였으니까. 네, 그럼요. 네. 예, 그냥 얼마든지 변형을 편하게 해서 입었어요. 바지, 여자가 바지를 3구 이상은 바지를 입었었어요. 그 치마는 이제 오히려 예복이 갖춰지는 거죠.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말군 같은 거 다 남자가 입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말 타고. 그렇죠. 삼국시대 이전 여자들이 말도 타고 입었던 그 바지가 바로 말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때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니까. 저고리도 그 거의 중간 이렇게 힙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길었었죠. 말을 타야 되니까. 네. 조선시대에 오면서 저고리는 점점점 올라가지고 짧아지고. 그러면 우리 의상도 상당히 실용적이었네요. 많이 실용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입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한복은 참 그 실용적인 느낌은 좀 아니어서. 한 가지로 통칭하니까. 예,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입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많이 입잖아요. 입고 다닐 때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많이, 옷도 금방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금방 더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옛날에는 소재를 면이나 네. 아니면 겨울에는 면에다 솜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여름에는 못이나 마종류로 입었었잖아요. 그러고도 산에 다 나무하러 갈 때도 다 입고 가고. 나무하러 갈 때도. 네. 네. 뭐를 심을 때도 다 한복을 그러니까. 입고 심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나무도 해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네. 되고 안 했을 리가 없네요. 다 입었던 옷이 우리의 네. 옷인 거죠. 그때 뭐 청바지 입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네. 의관을 갖추고 나갔답니다. 자, 이렇게 한복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한 우리 김혜순 선생님이신데 특히 이 한복의 전통을 스스로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복식사를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옷을 지으면서 네. 알고 지니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옷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한복을 알고 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치마적인 개념보다는 그 위에 덧입는 옷들은 왜 이걸 입었을까. 그럼 왜 이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지라는 게 늘 궁금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복을 시작한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됐죠.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도 학교에서. 많이 없어서 누구한테 배울 때도 좀 없지 않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한국 복식사라는 것은 없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네. 그렇죠. 그냥 가정과죠. 가정과 속에서 이제 한복도 배우고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얼마나 세부적으로 많이 과들이 다 분리돼 있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 복식사를 배우게 되면 제가 한복을 하면서 배웠으니까 훨씬 습득이 빨랐었죠. 그건 그렇겠습니다. 뭐 한마디를 하거나 그림 하나를 봐도 훨씬 이해의 폭이 넓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입히는 것과 네. 그냥 망부간에 치마저고리만 그냥 지어서 입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럼 1986년에 했던 거가 이제 선생님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왕의 대례복이죠. 구장복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이제 구장복 복원하시려고 그 옷을 받아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상태 좋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86년대에는 아시안 게임 때에 네네네.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왕의 복식부터 전시가 있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옷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실제로 정말 왕의 옷을 실측하고 보게 된 계기는 2000년도에 제가 하게 됐었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 역사박물관 개관을 할 적에 가장 메인에 왕의 옷이 걸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오게 돼서 저는 정말 꿈 같았죠. 왜냐하면 이 왕의 옷을 제가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희는 다 박물관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와지지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에 지금 중앙박물관이죠. 그럴 때 이 구장복을 보러 갔을 때의 옷은 그 수장고에서 나올 때 한 번 밖에 나올 때마다 이게 산소 때문에 거의 부식이 많이 되니까 그때 순인 갑사로 짜여 있는 이 왕의 정말 실물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 만지기가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게 돼 있었고 이렇게 뒤척거리면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이게 아주 소재가 얇은 소재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할 정도 이렇게 좀 만지기 힘들었었어요. 네. 그 옷을 어차피 저는 이 옷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다 직조해야 되고 또 염색을 해야 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사진 촬영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려라 그러고 이거예요? 보고 그림만 그려서 갔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 옷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의뢰해서 한 달이 넘게 기다리다가 다시 이 옷을 보러 가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옷을 직조하고 했었을 때 정말 그때 바느질은 기가 막힌 바느질을 제가 보게 됐었어요. 그 왕의 옷에 네, 그러니까 바느질이? 바느질을 이렇게 앞뒤로 구분할 수가 호치였는데 앞뒤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꾸며져서 알고 보니까 직조된 원단을 이렇게 실을 뽑아서 바느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손바느질이거든요. 한 올 한 올 꾸미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천이 그냥 그렇게 짜진 것처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직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짜집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실과 실 오를 갖다 엮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느질이 손바느질이 그렇게 왕의 옷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그냥 그 천이 그 배틀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옷이 되는 거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 갑사 종류가 그리 했었고 제가 그러면서
이 작업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책으로 정말 제대로 남아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제가 옷을 짓고 사실은 7년 후에 제가 책을 한 게 왕의 복식이었었어요. 그 복원하는 데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복원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왜냐면 저는 복식만 했지만, 아니, 의상만 했지만 머리에 관부터 씻는 해까지 해서 6명의 문화재가 다 모여서 이 왕의 옷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만드는 구장목에 면류관은 따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옷만 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과 다 합작이 돼야만이 이게 복식 자체가 걸려지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 고증하고 그 장인들과 다 합심해서 이 옷이 나오기까지가 지금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거가 계기가 돼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하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초청 패션쇼를 여셨습니다. 근데 이 책이 바라는 이 위상이라는 게 대단한 걸 느꼈었죠. 이 책이 뉴욕으로 날아가서 사실 그때 문체부에서 이 책을 전 세계 미술관에 이렇게 제가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메트로에서. 거기에 삼성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혹시 이 옷을 그 책을 보고서 이 옷을 전시할 수 있어? 라고 왔어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뉴욕을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는 너무 협소하고 작았어요. 그 관에서는 왕의 옷이라고는 제가 걸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전시 못하겠다고 라고 돌아섰을 때 그쪽에서 아니 이 장소에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건데 못하냐는 식으로 했었을 때 거기다가 왕옷은 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장소에다가는 너무 협소하고 좁았었어요. 그분들도 뭐 자부심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전시회를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네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선생님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왕의 옷을 걸기엔 너무 아니어서 네. 그 의뢰가 패션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쇼가 이루어진 게 조선의 왕 뉴욕의 가다였고 거기에서는 오다라고 표현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겠네요. 거기서는 오다라고 했겠네요. 뉴욕하고 파리에서 이렇게 각각 전시회를 2번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파리는 그 조선의 왕비 파리의 가다였었는데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계가 전해오면서 큰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국가 차원에서 그때 이제 그 왕의 복식이 왕비 복식까지 다 갔었죠. 네. 근데 양쪽에서 다 했을 때는 어느 것이 좋다 그거보다는 뉴욕에서의 그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악마는 프라다입니다에 네. 그 패트리샤라는 그분이 현장에 오셨어가지고 네네네.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내일 혹시 만날 수 없느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네. 저는 의아했었죠. 저는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을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 댁에 그 다음날 초대해서 아침 일찍 갔었어요. 저를 데리러 와서 그랬을 때. 없는 일정을 만들어내신 거군요. 네네. 그분도. 가장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네. 그때 벌써 2011년이거든요. 네. 어제 쇼를 너무 잘 봤다. 근데 수많은 세계의 의상을 다 봤다. 근데 한국의 의상은 처음이다 난. 근데 어제 쇼했을 때 머리에 이 모자가 이게 뭐냐.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준 게 갓이었었어요. 네. 갓을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에요 그때. 근데 그 갓을 이 사람 눈에 딱 들어온 게 갓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갓 까만 그 캡에 위에 꼭지에 달려 있는 그게 옥로가 앉아 있는 왕이 쓰는 갓이거든요. 일반 갓이 아니었군요. 네네. 네. 옥로가 올라 앉아 있는 것은 왕의 갓입니다. 그래서 그게 갖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옥로 그건 줄 수 없고 네. 그때 일반 갓을 그분한테 줬었어요. 너는 평민이라 안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누가 쓰고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근데 오시주는 정말 이 문화를 전파하고 다닌다는 건 대단하다는 걸 늘 느끼고 다니지만 파리에서도 그게 조선의 왕비 파리 오다도 굉장한 용을 남기고 온 거죠. 그 역시도. 그 옥루라는 게 갓
맨 위에 조각품 하나 얹어진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옥으로 깎아진 기러기가 기러기가. 금 좌판에 앉아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선비들의 갓과는 다르게 생긴 거죠. 네, 선비 있는 그 옥루를 그 당시에 못 올리죠. 그냥 갓 자체고 네. 선비들은 이 령이라고 해서 여기에 깃끈이 끈. 달랑 달려있는 깃끈이죠. 네. 갓끈이죠. 그 끈에 이제 뭐 옥장식을 하다. 그렇죠. 옥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분은 다 노렸겠죠. 네. 아, 근데 위에만 얹으면 안 된다. 그건 왕의 자리다. 이제 그거는 누구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왕만 하는 거니까 그 옥루도 엄청난 장인들이 만들어 놨겠네요. 그렇죠. 지금 장인들 정말 사라져갈 뻔한 장인들이 만들고 계시는 거죠. 뉴욕하고 파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왕의 복식을 알리고 오셨는데, 그리고 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한복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옷을 세계에 알리고 계신 건데,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복의 세계로 들어오신 건가요? 제가 한복을 뭐 미리 배웠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자꾸 하시고 안 계시지만 저희 외삼촌이 인형을 하셨었어요. 네. 사실 탤런트도 하셨었고 KBS에 네. 인형을 하시면서 제가 삼촌 인형 옷을 도와줬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삼촌이 권유를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인형한테 옷 사주면 너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옷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한복이 저한테는 바느질이 사실 두려웠죠. 안 해본 거였으니까. 네네. 해봐야 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치마 단 터지면은 제가 바느질보다도 무서웠던 게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이 바늘에 찔리는 격이 있어가지고. 그거, 네. 너무 어릴 때 그거 한번 당하면 오래 갑니다. 근데 이렇게 미싱 엄마 없을 때 미싱 돌리다가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발로 이렇게 하는 미싱에 예. 제가 이렇게 손톱이 낀 적이 있어요. 게다가 미싱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아주 무서웠던 그런 바늘인데. 네.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한복을 하면서 머리로 하면 돼. 너는 틀림없이 할 수 있어. 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게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군요. 네. 삼촌의 이제 그 인형 옷들을 제가 이렇게 돕고 하면서 사실 인형 옷은 짓는 어른 옷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섬세함은 차라리 큰 옷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옷 속에서 느끼는 어떤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이 제가 잠재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있었었나 봐요. 네. 지금도 손바느질을 좋아하고 그걸 아주 작게 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게 아마도 지금의 오늘의 한복을 이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삼촌 덕에 처음 한복을 시작하신 다음에 뭐 해보니까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계속 시켰겠죠? 그게 그 삼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늘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또 조카들도 주변에 많지만 제가 유난 좀 고집이 좀 센 편이어서 네. 그 고집을 이겨내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저한테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서 제가 잘 보이고 싶은 그게 굉장히 컸었어요. 삼촌한테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네. 네. 그래도 돌아가신 날까지 잘했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도 뭐 3년 만에 한복 매장도 차려주셨다면서요. 네. 그럼 인정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삼촌이 하고 싶어서 제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권유했던 면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 몇 년 있다가 삼촌도 이제 한복을 하시게 됐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혜순 명장께서 한복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복이라는 옷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희비스님께서 선생님 한복을 보니 진짜 아름답다라는 감탄사 말고 나오지가 않네요. 송인철님이 저도 고전 한복은 몇 벌 안 되지만 생활 한복이 봄, 가을 20여 벌, 여름 한복, 겨울 한복이 10여 벌씩 있습니다. 대부분 한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 관심 갖고 방송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입으시는 분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혜순 명장이 의상 제작을 담당하셨던 영화의 서편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하나 듣겠습니다. 진도 아리랑 김명곤 오정혜의 소리입니다. 서편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진도 아리랑 김명군과 오정혜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복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국 명장 김혜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옷을 독립투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옥중에서 순국한 87명의 영웅을 위한 옷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국가보훈부에서 네. 그때 그 빙그레가 담당을 해가지고 옥중 순국 기록에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 사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한복으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보면 어쩔까라는 그런 제의가 왔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영웅들의 그 마지막에 어쩌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수복을 입은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영웅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게 멋진 한복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살아서 광복을 맞이했다면 어떤 옷을 입었을까 하는 고민 끝에 그 색감과 그때 시대에 맞는 옷들을 지어서 이렇게 입혔는데요. 그때 하면서 그 감흥은 지금도 너무 뭉클할 정도예요. 그렇겠어요. 어떻든가요? 네, 안중근 의사한테 한복 이렇게 딱 입히니까 어떻든가요? 제가 사실 위순에 꽤 몇 년 전에 갔었을 때에 안중근 의사 옥중에 있는 그 모습 앞에 그 역시나 어디서 봐도 그 제수 번호표 달고 너무 놀래는 모습에 그 초라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저분들이 최고의 영웅이신데 왜 저런 모습으로 늘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져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연중에 그 왜 국가보훈부에 일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거기 행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이런 한복을 입힌 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빙그레가 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우리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지을 기업이 때 이제 후원을 하는 후원이 거예요? 돼야 네네네. 되니까 적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겐 늘 마음속에 바랬던 꿈이었었고 그게 왔었어요. 저한테 사실. 그래서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다 하겠다. 이 옷을 지을 때 그러고 소재도 그렇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광복을 맞이한다면 이렇게 입었을 법 하겠다. 그렇게 지은 옷들이었었어요. 이렇게 입었을 법 하겠다가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다 갖춰 입었을 것이다. 그렇죠. 독립한 나라에서 우리의 전통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었을 것이다. 네. 이 사진들 지금 저희가 올렸죠. 네, 여러분도 한번 봐주세요.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어떤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이 옷을 입고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치자빛이 좀 많네요. 남자 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를 포함해서 복식에도 의미를 담으셨다면서요? 네, 거기에 치자도 치자지만 네. 쪽빛도 그 색감이 약간 비슷하게 다 다르게만 했었거든요. 이게 옥 색깔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절개와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의 그 색감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싶어서 그 색깔을 주로 염색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표현한 어떤 절개. 네. 그리고 독립을 위한 간절한 어떤 희망 이런 거를 빗대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색깔을 써서 제작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으셨겠어요. 이게 만들다 말고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뭉클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옷만 지은 게 아니라 옷을 지어서 그 촬영하고 했던 현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네. 몇 번 가서 사실 나를 세워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형무소에서 촬영할 적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옷을 입고 좀 촬영하는 게 그분들이 그때 이랬겠다 하는 그 왜 현장감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는 게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 정말 그건 제가 몇 번이고 받았었어요. 뭉클하면서 사실 울었어요. 사실 거기 속에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싸워주신 선조들한테 오늘의 이 자유를 받은 거죠. 앞으로도 비슷한 작업 더 하실 겁니까? 전 이제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남은 시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이제 그게 옷 찢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참전 용사분들 6.25 참전 용사들. 네. 네. 제가 그분들의 옷을 꽤 많이 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콜롬비아 그에서 대통령과 같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때 참전 용사분들이 92세, 93세 이런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그 장군의 옷을 입고 그 청와대로 가실 뻔했는데 네. 급하게 한복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한복을 입게 해서 이제 청와대를 가게 했던 몇 년 전에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기억에 우리 한국의 기억으로 옷이 남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들이 많이 연세가 지금 다 90이 넘으셨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옷을 지어서 외국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자손들에게도 제가 짓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옷으로서의 뭔가를 문화 전파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아들에게 옷하는 작업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 문화를 옷으로서 알리고 계시네요. 의식 중에 가장 먼저가 의이지 않을까요? 네. 40여 년 동안 이렇게 올곧게 한복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순천이 고향이신데 이 순천에 디자인 스쿨을 여셨어요. 예정관. 네. 꽤 오래 몇 년 됐죠. 한 8, 9년 됐나요? 네.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고향에서 후학들에게 저 재능 기부 느낌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남기고 정말 한복이 뭔지를 알고 싶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공간이 사실 필요했었고 근데 마치 그 청암 학교에 있는 또 디자인과 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빈 터에다가 한 관을 짓게 해서 거기에서 몇 년간 계속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재능 기부를 했었죠. 그리고 계속 이어져 지금 다른 사람들 계속 이어져 하고 있고 또 순천이 제 고향 거기에는 사실 거기도 예정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 어떤 옛날 그 구도로에다가 예쁘게 조그맣게 적산가옥 속에다가 한복이 늘 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들을 늘 제가 살았던 그 고향 쪽에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의 어찌 보면 수건 사업이자 소망이었었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후학 양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원광 한복 복식 디자인과가 그러니까 복식과학학과이죠. 제가 2003년도에 복식과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때에 한복하는 사람들이 그 왜 학교로 가서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디지털로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벌써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지금 4년제 학교로서 잘 나오고 있는 학교가 그 학교이죠. 그래서 일하면서 한복을 배울 수 있는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한복이라는 게 사실 옷이 입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디다가 뭐 이렇게 재놓고 DP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옷이라는 건 입어야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하면 한글로 옷자가 뭐죠? 오의 시옷 받침이죠. 네, 사람이죠. 그러네요. 네. 그 사람에게 입히는 거지. 그렇죠? 그 너울을 씌우는 게 바로 뭐예요? 옷이에요. 그래서 옷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옷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그분의 신분이 보이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복이 지금 정말 세계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년마다 여름이면 프랑스에 라로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로셀 대학교 속에 한국어과가 있어요. 거기 속에 세종학당도 들어있고 학교에. 근데 거기에 우리 한복 문화 속에 가장 궁금한 게 옷을 입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해년마다 갑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입고 본인들이 입고 만들어서 패션쇼까지 하고 오거든요. 그 관심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옷으로 보는 그 관심이 한국을 말리는데 제일 더 빠르다는 거를 저는 항시 체감하고 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한복이요. 참 보면 그 어떤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기도 하고 또 어떤 저고리는 아까 그 황진이 그 옷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길이가 유행처럼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복식이 아예 다른 종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대에 변해서 온 거죠. 삼국 이전에는 짧은 저고리가 없었었어요. 삼국 이전에는 그럼 거의 그렇죠. 허리까지 옵니까? 다 이렇게 허리띠를 맸잖아요. 허리띠를 맸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더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옴브를 다 덮을 정도로 엉덩이까지 덮어지니까. 남자들 지금 양복 자켓 정도 거의 같았었어요. 네. 이렇게 허리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조선시대 오면서 이 옷의 변화는 엄청 급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확실하게 돼버리잖아요. 여성 옷이 짧아지면서 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자들은 밖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의 패션이 규방 경애가 이제 더 규방 문화가 크게 되는 거죠. 밖으로 못 나요. 안에서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유행은 분명히 있었다. 안에서 이만 있으니까 긴 자락보다는 짧은 자락이 좀 편했겠군요. 이제 편하다는 보기보다는 점점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지금의 패션이 있듯이 그때도 유행이 있었겠죠. 앉아있을 때는 저게 더 예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때 중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예인이잖아요. 네. 중인들은 밖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유행이 바로 규방 쪽의 유행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유행입니다. 유행.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네요. 당연하죠. 네. 네. 그 여러 시대의 저고리 중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대의 저고리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고리 있죠. 저고리들은 다 이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고리 책을 썼잖아요. 저고리 네. 600년사 책을 쓰면서 저고리 100점을 제가 옛날 유물을 다 보고는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장 포인트가 역시 지금 18세기 저고리거든요. 18세기 저고리. 네. 그 저고리 형태를 어느 외국 사람을 다 입혀도 그 저고리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고리 전시를 이제 여기저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텍스타일 뮤지엄이라고 미국의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내에 텍스타일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저고리의 전시를 시대별로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그분들이 너무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한 점씩만 우리 여기 미술관에 남길 수 없느냐. 근데 사실 그 미술관에 그 유품이 남는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 저고리가 시대별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꼽는 게 18세 저고리를 딱 꼽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저고리. 18세기. 예. 너무 짧지도 않고 거의 지금 요즘의 길이라는 게 지금의 길이 요즘에 많이 입는 길이 정도예요. 그 한 미인도에 나오는 그 정도 옷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보다 그렇죠. 더 짧아지나요? 아니죠. 그것보다 약간 길지만 미인도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그때 풍속도의 그림들 다 이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알면서 한복에 대해서도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들이 한복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한복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간절한 소망이지만 언젠가는 지금 그냥 밖에서 저렇게 좋아하다 보면 오히려 밖에 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요, 항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진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굉장한 지금 유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옷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겠지요.
요즘 서울 도심이나 경복궁 일대 가면 한복을 입고 있는 젊은 세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요. 이게 저는 되게 반갑고 예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보시면서 당연히 반가우시겠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아쉬움은 늘 있죠. 그러나 그 저변 학대라는 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관심을 갖는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지금 되게 그래도 다 저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래요? 네. 네. 특히 외국 사람들이 그 옷 입어보러 온다 할 만큼 우리 한복 입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저희로서는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네, 아쉬움은 있지만 뭐든지 아쉬움은 따라가는 거니까 그나마도 너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러게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한복 명장이시고 또 한복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고 한복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으로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더 이루고 싶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전통 한복을 이미 넘어서 좀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또 문화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꼭 전통에 갇히지 않아도 그 기반이 새롭게 개성돼서 우리도 우리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같이 뭔가 더 깊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무작위로 한복 입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옷이야. 이거 대단한 거야. 옷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입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게 큰 거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수자님께서 순천, 저도 거기가 고향인디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복 입는 거 좋아합니다. 하셨고요. 0012님이 황홀하고 우아한 한복의 맥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하시고 자랑스럽군요. 저도 한복 손질해서 자주 입으려고 해요. 7829님, 한복 짓는 김혜순 선생님, 우아한 색감이랑 패턴이 예술입니다. 순궁 열사들께 멋진 작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장은 다르시네요. 또사님, 듣는 저도 뭉클합니다. 순국 선열 영웅들께서 지하에서도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구합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복 명장 김혜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